네, 강원 고성 산불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어젯밤 강원 고성군의 한 주택에서 난 불이 태풍급 강풍을 타고 일대 야산으로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고성에서 다시 대형 산불이 난 겁니다. 주민과 군인 2천여 명이 넘게 대피했고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경무 기자, 현재 큰 불은 잡혔습니까? 네, 9시 현재 진화율은 98%라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큰 불이 잡히면서 지금 주변에선 잔불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헬기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산림당국은 38대 헬기를 투입해 진화에 속도를 냈습니다. 바람이 잦아든 데다 야간 진화에 나서지 못했던 헬기가 진화를 시작하면서 산불을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에 불씨가 곳곳에 남아있는 만큼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네, 그런데 태풍급 강풍에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진화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불은 어제 저녁 8시 4분쯤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의 한 주택에서 시작됐는데요. 아직까지 주택 화재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초속 18m의 강풍을 타고 일대 야산으로 삽시간에 번졌는데요. 이른바 이 시기 양간지풍으로 피해 상황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120개에 이르는 임야 85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고 주택 등 건물 등 3동이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또 주민과 군인 2,200여 명이 밤사이 대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고 최고 수위 대응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해 다른 시도 소방차와 인력을 긴급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산불이 시작된 주택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4월 대형 산불에 이어 1년 만에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 산불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이렇게 삽시간에 번진 불로 주민과 군인들은 인근 초등학교와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네, 대피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남영주 기자, 어젯밤 급히 대피했던 주민들과 군인들 아직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대피해 있던 고성 천진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밝고 산불 확산이 주춤해지자 이곳에 머물던 주민들은 아침 식사를 한 뒤 현재 거의 집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고성 주민 300여 명은 산불이 확산되자 어젯밤 8시 반부터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천진초등학교에 모인 주민들은 체육관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은색 돗자리를 펼친 뒤 몸을 뉘었는데요.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급하게 몸만 피한 상황인데다 산불 걱정에 밤새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술법만 씹고 어떻게 바쁘지. 그냥 뒷사람이 가자고 쑥 볶고 이장님이 쫓아와서. 걱정이 많죠. 그냥 평생 이루는 그냥 재산인데 몇 시간 내에 잿더미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일이지, 끔찍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번지면서 주민, 군인 등 모두 2,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민가 3채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육군 22사단 군인 1,800여 명도 새벽 1시쯤 걸어서 대피를 시작했는데요. 고성 종합체육관, 속초 종합운동장, 경동대학교로 나눠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고성 산불 대피소 현장에서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강원 고성 지역엔 군부대가 많습니다. 밤새 번지는 산불로 부대 안에 있는 무기고와 탄약고를 지키기 위한 사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22사단 부대 인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현기 기자, 상황이 긴박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고성 군부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곳으로 보이는 주택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은 현재 불이 거의 꺼졌지만 지상 진화대원들을 중심으로 잔불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산불이 급속히 번진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는 이 부대 안 탄약고를 지키려고 밤새 사투도 벌였습니다. 탄약고를 둘러싸고 연신 물을 뿌리고 나무를 자르는 등 저지선 구축에 나섰지만 최대 순간 초속 18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탄약고로 진화 연소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몸을 가누질 할 정도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가지고
탄약고로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군은 일시적으로 소방 인력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하기도 했는데요. 부대에는 최소 인력만 남긴 채 대부분의 장병들은 부대를 빠져나와 대피했습니다. 날이 밝자 고성 이외의 지역에서 온 장병들까지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풍의 불티가 수십 미터를 날아가면서 저지선을 뛰어넘어 옮겨 붙기도 했는데요. 날라서 이렇게 새로 이렇게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물 같은 거를 좀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사는 마을 주변으로 물대포를 연신 쏘면서 불이 붙지 않도록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동원령이 내려지면서 각지에서 달려온 소방대원들도 곳곳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밤새 진화에 나섰습니다. 5,000명에 가까운 인원과 소방차 등 1,000대의 소방장비가 밤샘 사투를 벌이면서 이제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강풍이 불 수도 있어 산불이 되살아날 가능성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 학야리 화재 현장에서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관련 이야기 이송규 안전전문기술사, 맹소영 웨더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그리고 김단비 정책사회부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 기자, 네. 오늘 어제 이제 발생했죠. 고성 산불 상황 먼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산불은 어제 저녁 8시 4분경 시작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 강원 고성구 토성면 도원리 한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다행이었던 거는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주택가 방향이 아니라 인근 야산으로 번진 점입니다. 이 남서풍을 타고 북동쪽 야산으로 불이 확산된 건데요. 하지만 순간 초속이 18m 강풍이 불어서 이 강풍을 타고 불이 삽시간에 야산으로 번진 겁니다. 이 때문에 불이 발생하자마자 이 토성면 도원리와 인근 학양리, 그다음에 또 인근 운봉리 지역까지 모두 대피령이 내려져서요. 한때 주민 1,60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와 체육관으로 모두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정이 넘어서는 그 해안가에 있는 교암리와 금화정리도 추가로 대피령이 내려져서요.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두 6곳의 대피소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산림 650헥타르를 태우고 민간 3채를 태웠는데요. 다행인 건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네, 맹수영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주불은 어느 정도 다 진화가 됐고 이제 잔불 정리가 남아 있는데 관건은 아무래도 바람일 것 같아요. 오늘 새벽까지도 바람이 상당히 불었는데 현재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전 7시를 기해서 기상청은 강풍주의보는 해제를 했습니다. 조금 전 9시죠. 9시를 기해서 강풍주의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보통 기상청에서 강풍주의보는 10분간 평균 바람이 초속 10m, 그리고 순간 최대 풍속이 14m 이상일 때 내려지는 특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보의 기준의 바람이 잦아들었다라는 거지 모두 다 바람이 완전 어떤 정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낮 동안에도 한 순간적으로 초속 한 10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진화가 이제 대부분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제 진화가 완료된 건 아직은 주불입니다. 그래서 잔불 정리를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술사님께 여쭤볼게요. 이 잔불 정리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하려면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산불은 지금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잔불이 있더라도 바람에 의해서 다시 재발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산에는요.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씨가 있더라도 확산이 되고 다시 재발화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그 진화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기자. 그 산불 진화를 위해서 지금 이 소방청에서는 최고 수위의 대응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산불 진화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대응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특히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의 소방서에서 이제 출동해서 그러니까 그 불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소방관들이 불을 정리할 수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제 3단계까지 발령이 됐다는 건 전국적인 수준의 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국의 소방관들이 모두 출동해서 해당 지역의 산불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이 강원 고성에서의 산불 1년 전에 또 발생한 걸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기술사님, 이게 1년 전에도
상당히 피해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양간 지풍에 의해서 지금 큰 사고가, 큰 화재가 났거든요. 네. 특히 뭐 아시다시피 양간 지풍에는 초속 40m 이상까지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시속으로 하면은 거의 한 200m 정도의 이런 그 화력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확산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양간 지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맹수현 대표님 양간 지풍이 어떤 건가요? 봄철에 영서에서 영동 지역으로 부는 강한 바람입니다. 국지풍인 거죠. 그래서 보통 양간지풍 그리고 양강지풍.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양간지풍이라고 하고요. 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양강지풍이라고 합니다. 이 봄철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북쪽에 저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해 있는데 이 바람들이 톱니바퀴처럼 서풍을 강하게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차적으로 강한 서풍이 불게 됩니다. 근데 이 서풍이 이 강원 영서에서 영동 지역을 넘을 때는 영서 지역에 역전층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는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는 상층이 뜨는데 이 차가운 공기가 산맥을 타고 넘을 때 이 비좁은 틈을 타고서 넘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됩니다. 그리고 이 산을 타고 가파른 영동 지역의 이 지형을 지날 때는 마치 댐에서 수문을 열었을 때 폭발적으로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산 정상에서부터 바람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바람이 산을 넘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고온 건조해지는 성격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건조하고 기온도 높고 거기에다가 바람까지 강해지는 정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양간지풍은 이맘때가 되면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부는 바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4월에 집중적이고요. 그리고 이 5월 연휴가 시작이 되기 전에 양간 지풍이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좀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미 지난주부터 굉장히 많은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또 5월에도 또 고온 또 그리고 맑은 날씨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산불이 좀 진화가 된다 하더라도 5월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런 화재에 좀 취약한 날씨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양간 지풍이 어떻게 해서 넘어가느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양간 지풍이 그러면 왜 발생하느냐는 얘기죠. 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평상시에는 봄에 서쪽이 고온이 돼서 바람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 지표면의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공기가 낮아버리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에 인해서 어떤 대기 온난화 과정에 의해서 공기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더 양간 지풍이 앞으로도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기사님, 근데 이게 지금 뭐 매년 이맘때쯤에 일어난다고 하고 그게 예상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간 지풍은 강원도 이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대비책을 대비를 해야 되고요. 아마 소방청에서도 어떤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시간에 대해서 어떤 지역만 설정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의 그 확산 시간, 장소까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워낙 이런 자연재해, 화재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 보다 세밀적인 어떤 대책이나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산불 지금 이제 잔불 정리까지 마무리가 돼야 완전히 좀 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김 기자, 이 잔불 정리는 어떻게 오전 중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소방당국은 오전 중 큰 불은 잡았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잔불 정리가 모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 고성 지역이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나요? 네, 지난해 이 4월이죠. 저도 그때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지역에 이제 큰 산불이 잇따라 났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2,8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소실됐는데 이게 축구장 면적으로 따져보자면 이게 한 4,000개에 달하는 축구장 면적입니다. 이때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했는데요. 1,2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액을 낳았고 당시 또 이재민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총 1,5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지금 산불로 지금 산불 발생한 지역 인근 주민들은 지금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다행히 이제 밤사이 좀 큰 불이 잡혀가지고요. 대피소로 대피했던 주민들이 속속 지금 귀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자정쯤만 하더라도 2,000명이 넘는 이제 주민들이 인근에 6개의 대피소가 마련됐습니다. 북쪽으로
보면은 고성 종합체육관, 그다음에 아이한진 초등학교, 경동대학교 세 곳의 대피소로 이제 주민들이 차차 이동을 했었고요. 남쪽으로는 천진 초등학교, 천진 이리 마을회관, 그다음에 또 더 남쪽으로는 속초 실내체육관이 임시 대피소로 지정이 돼서요. 2,300여 명의 주민과 또 장병들이 이곳으로 대피를 했었습니다. 지금 절반가량은 모두 귀가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기술사님, 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 군 장병들이 대피하는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만약에 부대 쪽으로 좀 이렇게 불이 번졌으면 탄약고도 있어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지금 특성상 군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군부대의 어떤 화약고 또는 도로의 어떤 주유소 이런 곳에 어떤 진화가 되면은, 확산이 되면은 대형 화재, 대형 산불, 대형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나 군부 당국에서 화재에 대한 대비책을 아마 지금도 수립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탄약고만큼 위험한 시설이 사실 주유소 아닌가요? 그렇죠. 주유소는 지금 일반인들이 자주 갈 수 있고요. 네네. 또는 또 통행이 쉽고 또 불이 확산될 수 있는 탄약고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더 위험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작년 산불 같은 경우에 아까 재산 피해액에 대해서 조금 일부 그 숫자의 잘못이 있었는데, 재산 피해액 작년에는 1,295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불을 발생했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주불이 진화가 되고 잔불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언제 또 산불이 발생할지, 내년에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맹 대표님, 이 산불 발생 시에 좀 대피 요령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산불이 발생을 했을 때는 불이 나는 방향의 바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바람의 방향과 반대로 대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 불이 났을 때는 위쪽으로 타오르기 때문에 네. 좀 산 아래쪽으로 이제 산불이 번지는 방향보다 좀 낮은 쪽으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방송과 그 정부 당국에서 발표하는 정보들을 좀 잘 입수를 하셔가지고 좀 피해를 피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술사님, 그런데 만약에 미처 이렇게 대피할 틈이 없이 불을 마주하게 됐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수건, 담요나 이런 것들을 꼭 소지하고요. 특히 네. 지금 온도가 낮았을 때 밤 같은 데는 보온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갑자기 화염이 왔을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용품으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필품, 어떤 물이라든지 담요나 이런 소지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네. 더 불어서 이제 노약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대피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동행해서 대피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가족들의 그런 노약자나 있으면은 만일에 대피해서 이런 대피 행로들도 평상시에 구상하고 서로 토론하는 이런 시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그러면 어젯밤 이 주민들은 어떻게 대피를 했다고 하던가요? 네, 일단 주민들 이 지역의 특성이 이제 고령의 주민들이 좀 많습니다. 네. 고령의 주민들이 많아서 미처 이제 문자 메시지가 일단 대피령이 내렸다고 해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 문자를 받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을 했다고 하고요. 미처 이제 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지역 이장분들이 계속 이렇게 안내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도 있었는데 주변의 주민들이 도와가지고 대피소로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기술사님. 네. 사실 산불이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네. 다른 재난도 참 많을 수가 있는데 미리 좀 이렇게 재난 가방 같은 걸 좀 준비해 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은 지금 엊그제도 대형 화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굉장히 지금 농후하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난에 대한 어떤 용품들은 꼭 구비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특히 화재 방독면이나 이랬을 때는 지금 산불이 아니라 네네. 어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다중이용업소에 발생했을 경우에 아주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예. 어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난에 대한 용품들은 각 가정에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상용품 가운데 가방에 좀 미리 그렇습니다. 넣어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렇습니다. 물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여행할 때 보면은 우리가 화재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예. 그걸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하군요. 네.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약 30분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종료가 되거든요. 그럼 화재 방독면 같은 경우는 내가 여행을 갈 때 어떤 호텔에서 어떤 숙박소에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피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확인했더라도 처음 보시기 때문에 대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용도로 인해서
어떤 뭐 방독면 이런 거 하고요. 특히 뭐 물 같은 거, 뭐 생필품 이런 것들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 있을 때 또 보관하고 이런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사님 하나 더 여쭤보면요. 네. 뭐 이번 산불은 그렇지 않았지만 불이 주택가로 번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네. 때는 뭐 집을 놔두고 이제 대피소로 가야 할 텐데 네. 이럴 때 어떻게 좀 하고서 나와야 할까요? 그래도 집에서 이제 대피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집의 확산을 막는 방법은 우리가 집의 거주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은 전기나 전화선 이런 가스는 꼭 잠그고 탈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탈출할 때, 대피를 할 때는 생필품이나 아까 이야기하는 담요, 특히 가족의 노약자분들이 있으면 동반해서 이렇게 대피하는 그런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지금 주목해야 될 것 같은 게 또 강원 고성 지역, 저 지역의 기상 상황일 것 같아요. 향후 기상 상황 좀 어떻게 돼요? 오늘 그 강풍주의보 해제가 됐지만 낮 동안에는 바람이 좀 남아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이 남쪽에는 고기압이 이제 서서히 동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그리고 저기압이 중국 부근에서 다가오는데요. 남부지방, 특히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시작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남쪽 지역으로는 제법 강한 비가 내리거든요. 예. 그런데 그 비가 저기압의 중심에서 좀 강원도 지역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당 10mm의 강한 비, 20에서 60mm의 비가 내일 밤까지 내리기는 하지만 예. 강원도 지역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내려봤자 5mm 안팎 그리고 낮 동안 내려도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남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지역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점도 좀 보셔야 되고요. 예. 네. 그리고 이 비가 한 번 내린다라고 해서 건조함을 한 번에 해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 건조특보라고 하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건조함이 누적이 됐느냐, 축적이 됐느냐에 따라서 내려지는 거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아무리 강한 비가 내리고 가더라도 다음 주에 예보를 살펴보니까 월요일 날 또 한 차례 강원도 지역에 비 예보가 있기는 하지만 또 주 후반까지는 비 예보가 또 없거든요. 네. 그럼 다시 또 건조해질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어제 이 강원도 산불이 이제 막 급격히 확산한 데는 그 강풍이 주요했다고 했는데 초속 16m의 강풍이 불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오늘 좀 약간 바람이 좀 부는 날인 것 같아라고 했을 때가 한 초속 3m만 돼도 약간 그래요? 사람들이 좀 바람이 좀 오늘 부는 날인 것 같다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m 정도의 바람이 불면요 간판이 흔들려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속 20m만 돼도 사람이 서서 버티기가 좀 힘들고요. 네. 그리고 30m 그리고 40m까지 갔을 때는 거의 달리는 열차도 탈선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강풍극의 거의 태풍극의 바람인 거죠. 그래서 초속 10m 그리고 순간 최대 풍속 거의 30m에 가깝다라고 하는 바람은 정말 태풍극의 바람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또 지금 산불 현장에서 뭐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지금은 없는가요? 일단 대피소 한 곳은요, 아예 주민들이 모두 다 귀가를 했답니다. 귀가를 마무리했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이 산불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지금 귀가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금 대피소도 지금 취재 기자가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속속 지금 귀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1년 전에 그 고성 산불이 또 있었었잖아요. 네. 그 당시보다는 이번 산불의 그 강풍이 좀 더 약했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피해가 조금 적었던 부분은 특히 네. 이 불이 주택가로 번지지 않았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산불이 모두 다 주택가로 번졌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산불이 다행히 야산으로 번졌고 특히 동원령이 긴급하게 발령이 되어서 이 전구의 소방관들이 이제 다 출동을 하면서 네. 화재 진압에 좀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 뭐 파악된 뭐 피해 상황 같은 경우는 주택 뭐 3채 정도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거는 주택 3채이고요.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네, 우리 이성규 기일사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이런 대형 산불이 자기 이제 집 근처에서 발생을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피하고 하는 방법을 좀 정리 다시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대피하는 방법, 예.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갖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죠. 예. 어떤 긴급한 상황에 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능지수의 50%밖에 발휘를 못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교육적인 내용을 100%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반복된 교육과 반복된 지식의 습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맞는 자기 집에 있는 어떤 대피 방법들을 평상시에 가족과 의논하고 또 교육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큰 불은 뭐 잡혔지만 여전히 잔불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고성 산불 상황 세 분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강원 고성 현장 한번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속초 고성 양양 지역구인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이양수입니다. 네, 정말 정신이 없으실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혹시 어디에 계신가요? 예, 현장 부근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산불 상황 어떻게 이 의원님 파악하시기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 지금 이제 주불이 완전 진화된 상태고요. 예, 이제 잔불만 남아서 현재 잔불 진화에 이제 투입이 돼서 인원들이 잔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지금 뭐 산불 피해 규모는 파악된 게 있을까요? 지금 85헥타르가 탔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민가가 한 채가 탔습니다. 그리고 우사와 비닐하우스가 좀 탄 거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라든지 큰 민가 피해가 없이 네. 주로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산만 좀 타고 민가 피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규모 피해에 불과해서 참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제 뭐 의원님을 비롯해서 정부와 지자체 밤 사이에 이 산불 이 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처음에는 이 초속 17m에 달하는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이 뭐 엄청나게 번졌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밤에 이 초속 한 2에서 5 사이로 바람이 좀 잦아들면서 그러면서 번지질 않았고 그때 때 맞춰서 저희 이제 군, 경 그리고 의용 소방대 그리고 소방관들, 경찰관들 이런 분들이 민간군이 합심을 해서 이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잦아든 틈을 타서 이제 그 불을 좀 끌 수 있었고 그리고 아침에 5시 20분경에 헬기가 이제 동이 트는 것과 동시에 헬기가 이륙을 해서 헬기들이 이제 가서 그 큰 불들을 이제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헬기가 총 39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주 이제 물을 실어 날라가지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주불을 완전히 진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08시에 주불 완전 진화를 선언을 했고 지금은 이제 인원들이 들어가서 잔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1년 전에도 이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있었는데 이 지금 산불과 당시 산불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때 당시가 이제 작년 4월 4일입니다. 네. 그런데 4월 4일이었고 이번엔 이제 5월이죠. 그런데 4월 4일에는 나무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 당시에도 초속 한 20m 정도 속도로 바람이 불었는데 뭐 거의 불이 날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불이 이제 크게 났었고요. 이번에는 그때보다 이제 바람의 속도도 조금 작았고 특히나 이제 5월이라서 나무들이 뿌리에서 물을 좀 흡수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이파리들의 이제 물기들이 많아서 불이 그 작년 때처럼 많이 번지지가 않았죠. 다행히 남은 잎들은 막 젖어 있으니까 물기를 머금고 있으니까 잘 안 타고 밑으로만 낙엽 있는 쪽으로만 하고 이게 밑으로 많이 타가지고 불이 날아다니는 정도는 아니었고 바람 세기도 좀 그때보다 작아서 다행히 이제 피해가 소규모로 그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참 궁금한 게 지금 1년 1개월 만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건데 작년 4월에 발생했던 산불로 인한 피해는 완전히 좀 복구가 된 상태였나요? 아니죠. 지금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산림 복구할 면적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산림 복구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직 그다음에 보상 문제가 제대로 협의가 안 돼서 아직 철거가 안 된 지역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 정부가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이재민들한테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바람에 지금 이재민들이 한전으로부터 보상금을 못 받고 있어요. 사실 이재민 보상금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나라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행안부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정부가 그 이재민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철회해서 한전이 이재민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빨리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야 이재민들이 그 빨리 하루속히 그 집을 제대로 짓고 다시 지금 컨테이너 조립식 주택에 지금 살고 계신데 빨리 주택으로 들어가서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맘때쯤이면은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피해 복구를 어떻게 할지도 대책 마련이 좀 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국회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대난으로 집을 전소됐을 때 주는 돈이 1,300만 원밖에 안 돼요. 뭐 1,300만 원 갖고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창고도 하나 제대로 못 짓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난을 닥쳤을 때 그 국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기재부나 뭐 이런 행자부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예산 많이 든다고 그걸 좀 거부하고 있어서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그런 재난 지원 금이 이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가구당 1,300만 원을 한 5천만 원 이상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법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냈지만 정부의 반대로 매번 좌초됐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 정부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서 그 재난지원금을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이 산불로 인해서 뭐 주민들과 군장병 한 2천여 명이 대피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주민분들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처음에 대피 인력이 한 300명 가까이, 350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들도 뭐 대피를 했고요. 그런데 주불이 진화되고 그러면서 다들 이제 부대로 다시 복귀를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8시 반에 확인했을 때는 87명만 대피소에 남아 계셨는데 그분들도 이제 차근차근 대구로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대구로 다들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군 시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거죠? 어떤 거요? 군 시설이요. 군 시설은 다행히 우리 군 장병들과 소방관들, 민관군이 군 시설들을 접근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불을 방어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군 시설이라든지 군 부대라든지 특히 탄약고들이 거기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이 불이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지금 잔불 정리하고 있잖아요. 이제 의원님 느끼시기에 지금 바람은 좀 어느 정도 강도인가요? 지금 현지는요? 지금 기상청 발표로 오후에는 또 바람이 거세진다 그래요. 오후에요? 지금은 바람이 지금 2에서 4 초속 메타입니다. 초속 2에서 4m 정도로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전에 그러니까 잔불을 정리해서 혹시나 오후에 뭐 거센 바람이 불어서 다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잔불 정리에 임하고 있는 상태고요. 얼마 전에 안동 산불 같은 경우에는 잔불 정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불이 다시 일어나서 막 번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현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오전 중에 그 잔불 정리를 마무리하려고 다들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잔불까지 좀 하루빨리 완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 산불 상황 저희가 특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오전에 또 한 가지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던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 설들이 돌았던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죠.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건강 이상설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분석도 하고 그래 왔는데 20일 만에 지금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걸 좀 어떻게 일단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런 자명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에 해외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 북한 평양으로 정보가 역수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북한 내부에
불안 요인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번 현지 시찰 장소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뭐냐면은 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인비료 공장인데 이게 결국 농업 생산량하고 아주 직결되는 장소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첫 경제 순방으로도 1월 7일 날 이곳을 방문하곤 했는데 그것이 이제 완공돼서 준공식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등장해야 될 필요성을 스스로 느꼈을 것이다.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뭐 지금 사진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저게 바로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이었는데 보셨을 텐데 혹시 뭐 과거와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얼굴 상황은 좀 안 좋아 보여요. 이렇게 뭐 저도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 확대해서 봐도 이제 해상도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얼굴이 그리 건강해 보이는 모습은 아니다. 웃는 얼굴을 나왔고 저거 말고도 몇 장의 사진이 더 있는 건데요. 아무튼 건강 상태는 그렇지만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걷는 부분에 있어서 이상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어제 날씨가 상대적으로 따뜻했을 텐데 약간 두꺼운 복장 차림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약간의 음모론은 계속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래요? 음모론이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수술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건강이 악화된 거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 설이 있었죠. 예, 그런 설이 아직은 근거가 없었는데 확산되어 있는데 저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어제 날씨가 뭐 결국 북한 평안남도라고 해도 20도 가까운 날씨가 됐을 텐데 두꺼운 복장을 했다는 것이 이상하다 하는 문제 제기는 계속 될 거라는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뭐 과거 관행을 보면은 저 정도 활동을 하면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아주 악화됐다 이렇게 치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4월 15일을 전후해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활동을 하는 어느 정도의 상황은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선태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앞으로 나올 공개될 뭐 동영상 등등을 통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아주 정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20일 만에 모습을 드렸던 어제가 바로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날이었잖아요. 이 북한도 이 근로자의 날이 굉장히 중요한가요? 이 날에 딱 공개를 한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네, 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 노동절보다 북한은 노동절이라고 하고 북한도 조선 노동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50년대에 국경절로 이렇게 지정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북한도 이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준을 정하는데 김정은 건강 문제가 제기됐던 태양절, 김일성 그 생일 관련 행사는 항상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노동절 행사는 항상 김정은이 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고위급이 이제 노동자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왔기 때문에 노동절이기 때문에 등장했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에 있는 인비료 공장의 그 중요성,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준공식을 그때에 맞춰서 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노동절과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잠행을 한 후에 첫 행보로 뭐 나선다면 군사 행보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지금 모습을 드러낸 곳은 비료공장 준공식이었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점이 있을까요? 네,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틀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북한이 식량난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그 배경은 뭐냐면은 북한 경제가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성장해 왔는데 유엔 제재로 인해서 약간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때 김정은이 돌파구로 찾은 것이 북중 간 경제 협력이고 중국 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함으로써 외화를 벌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북중 간 국경을 차단하고 중국 관광객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말로 뭐냐? 북한의 외환난이 달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식량난이 발생했을 경우 식량을 수입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료 공장이라는 것은 결국 농업 생산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사실 공개 활동을 재개하는 타이밍을 잡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 북한에 뭐 요새는 뭐 장마당도 있다 그러고 해서 식량난이 그렇게 심각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는 어떻다고 합니까? 일단 북한이 생산하는 종합적인 식량의 양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상당 부분 중국으로부터 일부는 무료로 받고 일부는 또 이렇게 장마당 등을 통해서 이렇게 수입을 해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 달러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하면은 네.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들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가능하면 북한 내의 식량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비료 공장이 중요한데 네. 이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올해 첫 1월 7일 날 그쵸, 첫 예. 경제 행보를 한 것도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식량 생산에 대해서 김정은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 그런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저의 뭐 확대 해석일지 모르겠는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에 대한 얘기를 전하면서 이런 문단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붉은기는 적대 세력들이 광풍을 몰아올수록 더욱더 거세차게 휘날릴 것이라는 뭐 조선노동당과 인민의 불변의 신절을 과시하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각국에서 지금 외신 등을 통해서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거에 대한 뭐 반박 이렇게는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일부는 담겨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적대 세력이라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거죠. 핵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경제 제재, 군사적 압박, 그리고 이렇게 언론도 북한의 기준으로서는 자신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언론도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고 북한에 대한 이러한 김정은 건강보도 같은 것도 모두 적대 행위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괄해서 적대 세력의 준동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성은 일부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면 이 김 위원장 공개 활동 외에 앞으로 어쨌든 지금 건재하다는 거를 북한에서 보여줬으니까 이 건강 이상설에 제기한 거에 대해서 뭐 북한의 언론이라든지 북한 뭐 당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 반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당국 차원에서는 하지 않을 거로 보고요. 언론 차원에서는 자신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왜곡 보도를 통해서 자신들을 압박하려 했다. 그런 나쁜 의도에 대해서 뭐 이제 나름대로 홍보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번 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서 상당히 주목받은 사람이 바로 김여정 제1부부장이었는데 주목되는 게 이번에 이 공개 행보에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실 김여정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최측근으로서 김정은이 그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김정은이 유고 상태에 처한다면 김여정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후계설이 계속 등장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김정은이 이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됐다고 해서 김여정의 역할이 낮아질 것이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정권의 동반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의지가 살아있는 한 김여정과 지금 관계가 틀어질 일은 당분간은 없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김 위원장도 그렇고 김여정 부부장도 그렇고 이 20일 동안 모습을 감추고 있을 때 원산에 있었을 거라고 많이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는 또 함경남도 그 순천이에요. 이 이동하는 동안에 뭐 기차든 뭐 자동차든 타고 이동을 했을 텐데 그때 뭐 미국이나 이런 정보 자산을 통해서 포착을 하기는 참 어려운 건가요? 포착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요, 정부의 정보 자산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38 노스와 같이 상업위성을 통해서 하루 이틀 지난 정보를 이제 저희가 언론에 배포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시간으로 추적이 안 되는 거고 정부는 실시간으로 추적한다고 봅니다. 원산에 있는 열차가 아마 순천으로 이동하는 거 어제나 그제 정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신뢰도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평가하고요. 네, 사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특이 동향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번 이 공개 행보가 어느 정도 결이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북한에서 공개를 했고 지금 김정은인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그 정보 파악이 옳았다고 보고요. 다만 정부의 발표 내용도 특이 동향이라는 것은 이상한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군의 이상한 움직임이라든가 북한 통신이라든가 정부의 이상한 움직임이 있냐 없냐 그걸 언급한 거지 사실은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우리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동향에 대해서 뭐 노동신문 이런 데서 뭐 매일같이 보도를 하잖아요. 뭐 1호 사진이라고 해서 김 위원장의 사진까지 붙여서.
일단 오늘 보도된 게 일회성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앞으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동향에 대해서 이제 북한 언론에서 매일같이 다시 또 보도를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 부분은 이제 살펴봐야죠. 이런 북한 문제를 사실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단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김정은 사진을 보면은 그렇게 얼굴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일회성으로 워낙에 해외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북한 내부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나타났다고 하면 다시 뭐 1주간, 2주간 다시 잠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완전히 회복한 것이라면은 경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미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관심은 비핵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이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행보가 앞으로 뭐 북미 관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한 것과 같이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특정인의 건강 상태가 아니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다. 북한의 위협이다.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미국의 입장이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이번 보도로 인해서 건강 이상설이 불식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그럼 이건 또 이제 앞으로 있을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지금 우리 정부는 북측과 적극적인 협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철도 연결 사업. 물론 그 사업이 그 규모가 크다 보면은 이제 국제 유엔 제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낮은 단계의 인도적 지원 사업부터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냐 김정은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보다 건강한 것이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교류 사업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는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 뭐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겠지만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던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는 스타일이었다고 보고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온다면 미국은 계속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려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지금 건재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김여정 부부장 외에도 주목을 했던 게 형인 김정철이라든지 뭐 김평일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뭐 거치도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정철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건강 상태도 있고 초기에부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고요. 김평일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언론에서 이렇게 부각됐기 때문에 더 많은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해서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서 김평일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렇게 20일 잠행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